아니, 신선이 왜 떨어지십니까? 박 선생, 우리를 속인 겁니까?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뒷담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제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밧줄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3미터 높이에서 마당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흙먼지가 확 피어오르고 제 입에서는 신음 대신 으, 이게 아닌데 라는 한심한 소리만 새어나왔지요. 주변을 둘러싼 사헌부 관리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저를 신선님이라 떠받들던 양반들의 당황한 표정.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건 2년 전 숙종 28년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박명현은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평민이었습니다. 36살 변변한 기술도 없고 농사짓기엔 땅도 없고 장사할 미천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고 살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허름한 움막에서 남의 집 심부름이나 해주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던 그런 인생이었지요. 아침에는 물 길어 나르고 낮에는 장작 패고 저녁에는 뒷간 치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묘향산 근처 주막에서 우연히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양반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였지요. 요즘 한양 양반들 사이에서 돌을 닦은 신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더군. 허허, 특히 나이든 고관대작들은 죽음이 두려워 영생의 비법을 얻고자 혈안이라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신선? 영생?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돌을 닦은 적도 없고 신선은커녕 제대로 된 글자도 몇 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지요. 바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명연이가 하는 말은 왠지 믿음이 간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비록 그게 대부분 거짓말이었지만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나이를 속여야 했습니다. 36이라는 평범한 나이로는 설득력이 없으니 과감하게 300살을 먹었다고 주장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묘향산에서 200년 넘게 돌을 닦았다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묘향산이냐고요? 거기는 깊고 험해서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외모를 손봐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혈색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건 돌을 닦은 신선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3주 동안 굶다시피 하며 볼살을 빼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카락도 허리까지 내려오게 길렀습니다. 옷은 헌 베옷을 주워다가 일부러 해지게 만들어 입었고요. 거울을 보니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이 움푹 들어간 모습이 뭔가 속세를 초월한 듯 보였지요. 수염이 길어지니 나이도 알 수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콘셉트였습니다. 제가 설정한 캐릭터는 이랬지요. 세속을 떠나 오직 돌을 닦는 데만 전념한 청빈한 신선. 물질적 욕심은 전혀 없고 오직 이슬과 솔잎만 먹으며 살아가는 고고한 존재. 사람들은 이런 순수함에 약하거든요. 특히 돈 많은 양반들일수록요. 숙종 28년 가을 저는 드디어 한양으로 입성했습니다. 처음엔 동대문 밖 작은 암자에 머물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막이나 시장에서 묘향산에서 내려온 신선이 있다더라, 300살이 넘었는데도 젊은이처럼 건강하다더라는 식의 소문을 흘렸습니다. 몇 푼 주고 거지 아이들을 시켜서요.
처음 한 달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지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냐? 차라리 막노동이나 할까? 남은 돈은 점점 바닥나고 추워지는 날씨에 얇은 도포 한 벌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떨면서 잠들었지요. 그런데 딱 38일째 되던 날 기회가 왔습니다. 한 중년 양반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새를 보니 제법 높은 벼슬아치 같았는데 얼굴에 피곤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선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저는 200여 년을 산 사람일 뿐입니다. 그 양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200년을?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쭤보십시오. 다만 저는 세속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돌을 구하는 이들에게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절하는 척하니까 오히려 더 간절해졌지요. 그 양반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죽음.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공포.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일수록 더 집착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었지요. 저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하셨습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문제일 뿐이지요. 준비된 죽음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돌을 닦고 몸을 정화하면 육신을 벗어나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입니다.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양반의 눈에서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빛났지요. 그렇다면 저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돈은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 양반은 쌀 한 가마와 은자 10량을 두고 갔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겉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며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당신의 정성을 꺾을 수 없군요라며 받아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몰래요. 신선은 이슬만 먹는다며?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밤마다 몰래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다만 낮에는 철저히 관리했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물 한 모금, 과일 한 조각만 드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첫 손님이 온 뒤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3명, 5명으로 늘어났지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양반들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 더 살고 싶다. 권력도 부도 아직 놓기 싫다.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지요. 진짜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에는 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낚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색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색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요. 숙종 29년 초봄 그가 암자를 찾아왔을 때 주변 분위기부터 남달랐습니다. 호위 무사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하인 셋이 짐을 들고 따라왔지요. 옷은 최고급 명주였고 허리춤에 찬 옥패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의심 많고 교활했지요. 박 선생이라 하던가. 존칭도 없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 양반 테스트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요. 마치 그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요. 소문을 듣고 왔소. 300살을 먹은 신선이라던데 정말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를 바라보되 그를 통과해서 보는 듯한 시선으로요.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시간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집착하는 자는 돌을 깨우칠 수 없지요. 허허, 그래. 그럼 묘향산 어디에서 돌을 닦았다던가. 내가 젊었을 때 묘향산을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말이요. 함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대면 검증당할 게 뻔했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돌을 닦는 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지요. 대감께서 묘향산을 가보셨다 해도 그것은 육신이 다녀온 것일 뿐입니다. 이세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짜증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말장난은 그만두시오. 내가 직접 물어보겠소. 선조 대왕 시절을 기억하시오? 기억한다는 것도 집착입니다. 임진왜란은, 병자호란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세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쳤지요. 이 사기꾼 같으니 제대로 대답 하나 못하고 빙빙 돌리기만 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저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를 내시는군요. 그 화가 대감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세기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감의 얼굴을 보십시오. 혈색이 탁하고 눈밑이 검습니다. 화병이 깊이 들어있지요. 이대로 가시면 3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은 아니었지요. 이세기의 나이는 60이 넘었고 실제로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니까요.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이세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년이라니. 그게 무슨.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지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암자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방법이 있소? 이세기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요. 뭐든 하겠소. 말만 하시오.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벼슬을 그만두라는 말이요? 아닙니다. 벼슬을 하되 벼슬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쓰되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세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조 판서가 60평생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이 평민 사기꾼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발 가르쳐 주시오. 이 늙은이에게 기회를 주시오. 저는 그제야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도를 구하는 자세는 받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세기는 북악산 아래 자신의 별장을 제공했습니다. 기와집의 마당이 넓고 연못까지 있는 근사한 곳이었지요. 시중드는 하인도 3명이나 보내줬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음식이 들어왔고 비단 옷과 귀한 약재들이 쌓여갔습니다. 물론 낮에는 이런 게 왜 필요하십니까? 라며 민망해하는 척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몰래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호사였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세기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다른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찾아왔지요. 형조판서, 병조참판, 한성부판윤, 한양의 실세들이 제 별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재물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각자 원하는 게 달랐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아졌지요. 박 선생, 저번에 이 판석께 하신 말씀과 제게 하신 말씀이 다른데요. 신선이라면서 왜 밤에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까? 돌을 닦는다면서 왜 시중 드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응했지만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해. 이들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 무언가가 필요해. 바로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승천 퍼포먼스였지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증거입니다. 말로만 듣는 신선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기적이었지요. 공중부양, 허공을 걷는 모습, 몸에서 빛이 나는 장면. 이런 걸 보여주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당에 있는 큰 소나무를 이용하기로 했지요. 밤에 어두울 때 나무 위에서 밧줄을 내려 몸에 묶고 하인들이 뒤에서 줄을 당기면 제가 공중에 뜨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달빛만 있으면 충분히 신비로워 보일 거예요. 문제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밀을 지킬까? 저는 하인 중 가장 믿을 만한 놈을 골랐습니다. 장삼이라는 20살쯤 된 젊은이였지요. 그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장삼아, 너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나를 도와 큰 일을 해내면 은자 100냥을 주마. 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다. 장삼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냥이요? 대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장삼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밧줄을 준비하고 나무에 도르래를 설치하고 밤마다 제가 신호하면 줄을 당기라고요. 장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날 리 없다. 어두운 밤에 누가 밧줄을 보겠느냐? 하지만 100냥이다가 장삼아. 100냥. 결국 장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는 법이지요. 며칠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밧줄은 검은색으로 염색했고 도르래는 소나무 가지 뒤에 숨겼습니다. 저는 이세기를 비롯한 5명의 고위 관료들을 초대했지요. 오늘 밤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승천의 일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직 완전한 승천은 아니지만 몸을 가볍게 하는 법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양반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모두 마당에 모였고 저는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완벽한 분위기였지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십시오. 저는 눈을 감고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의미 없는 주문이었지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장삼이 조심스럽게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오! 양반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놀라움이 느껴졌지요. 제 몸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1m, 2m. 저게 정말
사람이 뜨는 게 가능한가? 신선이시다. 진짜 신선이시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의심하지 못해. 완전히 장악했어.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이 제 몸을 흔들었지요. 밧줄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신선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아래에서 양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왜 저러시는 거요? 혹시 무슨 문제가? 뒤에서 장삼이 당황해서 밧줄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제 몸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지요. 마치 연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안 돼. 천천히. 저는 속으로 외쳤지만 장삼은 듣지 못했습니다. 밧줄은 계속 흔들렸고 저는 공중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마당 바닥에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반 중 한 명이 소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병조 참판 김익겸이라는 자였는데 유독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뭔가 이상한데. 김익겸이 소나무 뒤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안 돼, 저리로 가면 안 돼.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요? 신선님께서 돌을 펼치시는 중이요. 이세기가 말렸지만 김익겸은 계속 다가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수련 중에 방해하면 안 됩니다. 수련이라. 그럼 왜 몸이 저렇게 흔들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몸을 정화하는. 바로 그 순간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뚝.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지요. 제 몸이 공중에서 멈칫하더니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m 높이에서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등부터 떨어져서 숨이 턱 막혔지요. 먼지가 확 피어올랐고 제 입에서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세기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익겸은 소나무 뒤로 가더니 뭔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끊어진 밧줄이었지요. 이게 뭡니까? 밧줄이 왜 여기 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차가운 침묵이었지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등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삼은 이미 어둠 속으로 도망친 듯 했고요. 박 선생, 설명을 해보시오. 이세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지요. 이건 사기였군요. 우리를 속인 겁니까? 김익겸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양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300년을 살았다는 것도 거짓이고 돌을 닦았다는 것도 거짓이고 승천한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요? 아,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밧줄은 단지 뭡니까? 단지 공중에 뜨는 걸 도와주는 도구였다. 허허, 기가 막히는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지요. 밧줄이 증거였으니까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장 사원부에 고발하겠소. 잠깐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이세기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다른 양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봤지요. 대감께서 무슨 말씀을? 일단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지금은 모두 흥분해 있으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자에게 속았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한양 전체가 웃을 겁니다.
그 말에 양반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호조판서, 병조참판, 형조판서. 한양의 실세들이 평민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게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내일 오시, 낮 12시에 다시 모입시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요. 양반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저와 이세기만 남았지요. 달빛이 차갑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박명현. 이세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칭도 없이요. 예. 나를 속였느냐? 대감님, 저는. 대답만 해라. 속였느냐 아니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허허. 이세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지요. 내일까지 시간을 주마. 도망가든 목을 매든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만약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다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대감님, 나도 속은 사람이다. 너만큼이나 창피하고 분하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을 찾아보라고 하룻밤을 주는 거다. 이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지요. 등은 아프고 머리는 혼란스럽고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제 얼굴은 이미 한양 전체에 알려졌고 신선 행세를 한 사기꾼으로 소문났을 겁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남아있으면 사헌부에 끌려가겠지요. 사기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밤새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지요. 그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지요. 도망갈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진짜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니,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들을 다시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젯밤 실패는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라고 둘러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무엇을요? 밧줄은 이미 들통났습니다. 똑같은 수법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지요. 더 확실하고 더 믿을 만한. 저는 별장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뭔가 쓸만한 게 없을까 하고요. 서재에 들어가니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세기가 모아둔 책들이었지요. 의서, 병서, 경서. 온갖 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초 강목이라는 약재 책이었지요. 펼쳐보니 각종 약초와 그 효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약을 만들면 어떨까? 병을 고치는 약이요. 아니, 꼭 병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약이면 충분해요. 양반들이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느끼면 제가 진짜 신선이라고 다시 믿지 않을까요? 문제는 제가 약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이 있잖아요. 책에 적힌 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인삼, 녹용, 영지버섯. 기력을 돋운다는 약재들의 이름과 효능을 외웠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지요. 도망가지 않겠다고. 여기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겠다고.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남아있는 약재들을 모았습니다. 인삼, 황기, 당귀. 이것저것 섞어서 다리기 시작했지요. 정확한 비율은 몰랐지만 대충 감으로 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진한 갈색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맛을 보니 쓰고 텁텁했지요.
이 정도면 약 같아 보이겠는데? 오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약탕을 식혀서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양반들을 기다렸지요. 정오가 되자 양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기가 가장 먼저 왔고 김익겸과 다른 관료들이 뒤따라왔지요.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군. 김익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도망갈 배짱도 없었나 보. 어제 그 추태를 어떻게 변명할 셈이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고 말했지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제는 제 수련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양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지요. 하지만 저는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신선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게 뭐요? 불로장 생약입니다. 제가 20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만든 약이지요. 허허, 또 거짓말을. 드셔보십시오. 직접 드시고 판단하십시오. 만약 아무 효과도 없다면 제가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때는 사원부에 저를 넘기십시오. 이세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약병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이걸 마시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가? 예. 단 하루 이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주일은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 그렇습니다. 돈은 천천히 쌓이는 법이니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세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지요. 쓰군. 약이 쓴 것은 당연합니다. 이세기는 눈을 감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지요. 뭔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약효입니다. 기운이 도는 것입니다. 사실 인삼과 황기가 들어가서 몸이 따뜻해지는 건 당연했지요. 하지만 이세기는 그게 신비한 효과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을 준다. 그 안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반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을 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제가 만든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도망갈 수도 있겠지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엿새가 지났지요. 내일이면 이세기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약의 효과를 확인하러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첫날 저는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야밤에 담을 넘으려 했지요. 하지만 대문 앞에 서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도 똑같을 텐데. 둘째 날 저는 더 많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책을 더 자세히 읽었지요. 인삼의 양을 늘리고 녹용도 조금 섞었습니다. 당귀와 천궁도 넣었고요. 손이 떨려서 약재를 제대로 다듬기도 힘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이세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약속보다 나흘이나 빠른 방문이었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대감님. 아직 일주일이. 알고 있네. 이세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뻐 보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게. 저는 마당 한켠에 앉았습니다. 이세기도 제 앞에 앉았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현. 예. 자네 나이가 진짜 몇인가? 36입니다. 고향은?
충청도 공주입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세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요. 자네 양말일세. 먹고 나서 확실히 몸이 나아진 것 같더군. 네. 기운도 나고 잠도 잘 오고 오랜만에 개운하게 아침을 맞았네. 저는 놀라서 이세기를 쳐다봤습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 그게 신선의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일세. 그냥 좋은 보약인 것 같더군. 대감님, 자네가 의원은 아니지? 아닙니다. 약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을 만들었나? 책을 봤습니다. 대감님 서재에 있던 본초 강목을요. 이세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 한 권 보고 약을 만들다니. 무모하기 짝이 없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세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니 뭐라 하겠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요? 자네를 용서하는 건 아니네. 이세기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속였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예. 하지만 생각해봤네. 왜 자네가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일세. 이세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고팠겠지. 무서웠겠지. 이대로 죽을까봐 두려웠겠지. 나도 젊었을 때 가난했네. 아주 어릴 적의 말일세. 그때 나도 거짓말을 했었지. 밥을 얻어먹으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호조 판서가 가난했던 적이 있다니. 그래서 자네가 밉지만은 않더군.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세기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네. 그때까지 약을 더 만들게. 그리고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도망가지 말게.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테니. 예, 대감님.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기회를 주지. 기회요? 자네 약솜씨가 나쁘지 않네. 제대로 배우면 의원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원? 저를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걸세. 평민이 의원이 되려면 실력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니까.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네. 이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기회라니. 진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본초 강목은 물론이고 동의보감 향약 집성방. 이세기의 서재에 있는 의서란 의서는 다 읽었지요. 모르는 글자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며 익혔습니다. 넷째 날 김익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요. 약을 더 달라고 이 대감께서 부탁하시더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 만든 약을 건넸습니다. 김익겸은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사기꾼인지 의원인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놈인지 모르겠어. 김익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약은 확실히 효과가 있더군. 내 아들이 몸이 약한데 이걸 먹이니 좀 나아진 것 같아. 정말입니까?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 하지만 계속 먹여볼 생각이네. 김익겸도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지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다섯째 날 저는 약 만드는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각 약재의 비율을 조절하고 다리는 시간도 세심하게 조정했지요. 책에 나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은 기력을 돋우고 황기는 면역력을 높이고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는다.
하나하나 익혀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이란 게 마법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라는 걸. 신선의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쌓인 지혜가 있을 뿐이지요. 여섯째 날 저녁 이세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병조 참판과 형조 판서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약 효과를 봤다고 하더군. 이세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네. 자네를 어떻게 할지 말일세.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지. 자네의 사기 행각은 용서할 수 없네. 하지만 약솜씨는 인정하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네. 제안이요? 앞으로 3년 동안 내 집에 머물게. 그동안 의술을 제대로 배우게.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돌보게. 이세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3년 뒤에 내 실력이 인정받으면 내가 관직을 하나 얻어주겠네. 해민서나 전의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감님. 하지만 그 3년 동안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이세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네. 사헌부에 넘겨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3년 뒤에 하게. 지금은 때가 아니네. 양반들이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형조 판서가 말했지요. 박명현 잘 들으시게. 우리는 자네를 믿는 게 아니네. 예. 다만 기회를 주는 것뿐이네. 그러니 그 기회를 허투루 쓰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지요. 며칠 전과 똑같은 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신선 흉내내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겠다고. 물론 쉽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었고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였지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진짜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을 펼쳤지요. 동의보감의 첫 장을 펼치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길을 받아 생긴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요.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따로 적어뒀다가 나중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요. 저는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 그날 오후 이세기의 하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내일부터 저택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방도 마련해 두셨고 의서도 더 구해 두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하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지요. 옷 몇 벌과 빌려 읽던 책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삼이 찾아왔습니다. 밧줄 사건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그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장삼아, 제가 줄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욕심이 문제였지. 하지만 너도 백냥이 필요했을 거야. 나도 알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장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이 될 거다.
제대로 된 의원. 정말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도 힘내라. 우리 같은 평민도 기회가 있어. 작지만 장삼은 깊게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지요. 나만 기회를 받은 게 아니야. 언젠가는 저 아이도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봤지요. 소나무가 서 있고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 여기서 떨어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세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본초 강목을 들고요. 마음속에는 다짐을 품고요. 신선은 못 되지만 의원은 될 수 있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의원.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세기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는가? 예, 대감님. 방은 사랑채 옆에 마련했네. 작지만 공부하기엔 충분할 걸세.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라고 했지 않나? 이세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지요. 자, 이제 시작하세. 앞으로 3년. 긴 시간이 될 테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리라. 3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년 11개월이 지났지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세기 대감과의 약속이 끝납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의서를 읽었습니다. 동의보감은 3번을 통독했고 향약 집성방은 중요한 부분을 모두 외웠지요. 낮에는 대감댁 식구들을 돌봤습니다. 맥을 짚고 약을 다리고 침을 놓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한자를 읽는 것도 버거웠고 약재 이름을 외우는 것도 힘들었지요. 손끝으로 맥을 짚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지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환자를 혼자 진찰했습니다. 대감댁 하녀가 배앓이를 했는데 이세기 대감이 저더러 보라고 하셨지요. 맥을 짚어보거라. 떨리는 손으로 하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지요.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책에서 본 험액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위가 약해진 듯 합니다. 그래서 백출과 복령, 인삼을 넣은 사군자탕을 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기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거라.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지었습니다. 약재의 비율을 재고 또 재고 다리는 시간도 정확히 맞췄지요. 그 하녀는 사흘 뒤 나았습니다. 날이 감사합니다. 이제 밥맛이 도네요.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이요. 거짓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요. 2년째 저는 동네 사람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세기 대감이 허락하셨지요. 처음엔 하루에 1~2명 오던 게 나중에는 5~6명으로 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약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재만 있으면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날이 어찌 이런 은혜를.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 가난했습니다. 압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지요. 북악산 밑에 솜씨 좋은 의원이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김익겸 대감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그날 밧줄을 발견했던 분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박명현. 예, 대감님. 내 아들이 또 아프네. 와서 보겠나? 그러겠습니다. 김익겸 대감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12살쯤 되어 보였는데 기침을 심하게 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야위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폐가 약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지요. 얼마나 앓으셨습니까? 작년 겨울부터입니다. 약은 드셨고요. 여러 의원을 찾아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본 처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보패탕에 맹문동과 오미자를 더하겠습니다. 한 달은 드셔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달이나? 예. 오래된 병은 천천히 고쳐야 합니다. 김익겸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지어 보냈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기침이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요. 김익겸 대감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고맙네, 박명현. 자네 덕분에 아들을 살렸어.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3년 전 일은 미안하게 됐네. 내가 너무 거칠게 대했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으니까요. 그래도 자네는 변했어. 이제는 진짜 의원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짜 의원.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닌 진짜 의원. 드디어 3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마지막 달이 되던 어느 날 이세기 대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니 대감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계셨지요. 박명현. 예, 대감님. 이걸 받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추천서였지요. 전의감에 보내는 추천서였습니다. 이제 자네는 자유야. 약속한 3년을 채웠네. 대감님. 전의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내 추천서가 있으니 기회는 얻을 걸세. 하지만 실력은 자네가 증명해야 해. 감사합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세기 대감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이제야 하는구만. 죄송합니다.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때가 된 거지. 대감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명현,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나는 화가 났었네. 우리를 속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 자네는 정말로 변했어. 성실하고 진지하게 공부했고 사람들을 정성껏 돌봤지. 대감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스스로 한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네. 이세기 대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 그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이야.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의감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추천서를 들고 가슴에는 긴장을 안고요.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의서 내용을 묻는 문제, 실제 환자를 진찰하는 실기, 약재를 구별하는 시험.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3년간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지요. 열흘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전의감 의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는 드문 일이었지요. 첫 출근 날 저는 이세기 대감댁에 들렀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요. 대감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오게.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자네가 스스로 읽어낸 거야. 이세기 대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끔 들르게. 내 몸도 자네가 계속 봐줘야 하지 않겠나?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깊이 절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사기꾼으로 시작해서 의원이 되기까지.
밧줄에 매달려 추락하던 그날부터 오늘 이 길을 걷기까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장사치, 관리, 백성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한때 저처럼 절망했던 사람도 있겠지요. 기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일을 돕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기로요. 전이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이었지만 저는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의관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박명현 의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세기 대감의 추천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시다던데요.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는 제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진료실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의서들이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약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지요. 나이든 노파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저는 노파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의원으로서의 삶. 노파가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노력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정말입니까? 예. 약속드립니다. 노파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리라. 3년 전 밧줄에서 떨어지던 그날,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포근했지요. 저는 환자를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의원이 되었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밧줄에 매달려 공중에 뜬 척했지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진실로, 성실로, 진심으로.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진짜 의원 박명현으로.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